한국 호르무즈에 파병하세요. 싫으면 주한미군 철수하겠습니다. 트럼프의 폭탄 발언에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방위비 10배 인상을 꿈꾸며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한 미국, 주한미군 철수를 무기로 15조 원의 천문학적인 돈을 요구했죠. 하지만 단 3일 뒤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협박에 굴복이 아닌 주한미군 즉시 철수를 통보한 겁니다. 한국은 평택 기지의 전력과 통신망을 즉시 차단했고, 한국의 반격에 패닉에 빠진 미국은 결국 한국의 고개를 숙였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트럼프의 횡포를 무너뜨린 한국의 대역전극, 지금 시작합니다. 2026년 3월 대한민국 국방부 회의실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에 100억 달러짜리 청구서를 들이민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전투함을 보내라. 방위비를 10배로 올려라. 안 그러면 주한미군을 빼겠다. 세 가지 요구를 동시에 쏟아낸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워싱턴에서 서울까지 14,000km를 날아온 서류 봉투 하나가 동북아의 판도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 폭탄이 터진 지 이틀 만이었어요. 펜타곤 수뇌부는 한국이 일주일 안에 무릎을 꿇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이라는 화약고를 안고 있는 나라가 미군 철수 카드 앞에서 버틸 수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그렇게 계산했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는 아서 휴즈, 미 국방부 동아시아 안보 수석 고문입니다. 펜타곤에서 25년째 동맹국 안보 전략을 설계해왔어요. 그날 서울행 비행기에 오를 때만 해도 이건 출장이 아니라 승전보를 쓸어 가는 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서류 가방 안에는 제가 직접 설계한 최후 통첩문이 들어 있었어요. 3월 15일 오전 대한민국 국방부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사전 조율은 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그런 겁니다. 상대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면 안 됩니다. 25년간 동맹국 협상 테이블에서 배운 첫 번째 원칙이었죠. 기습적으로 들어가서 숨 쉴 틈 없이 몰아붙이고 서명을 받아 나오는 것. 스털링 국방장관이 출발 전날 전화로 직접 지시했습니다. 휴즈, 당장 한국에 들어가 100억 달러 청구서를 들이밀어. 도장 안 찍으면 평택 방 뺀다고 확실하게 으름장 놓고 와. 장관의 목소리에는 한 점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의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안쪽에 한국 장성 넷이 앉아 있었어요. 전력자원관리실장이라는 직함을 단 박진택이라는 인물이 상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셋은 실무진으로 보였어요. 저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집어던졌습니다. 봉투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을 인쇄한 종이가 쏟아져 나왔어요. 니들 쓸 기름길은 니들이 군함을 보내 지켜라. 대통령의 원문 그대로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상황은 알고 계시겠죠? 저는 의자를 끌어당기며 물었습니다. 대답을 기다릴 생각은 없었어요. 이란의 도발로 해협이 마비 직전이고 하루 2,700만 배럴이 오가는 원유. 수송로가 막히면 한국 경제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다는 건 이 방에 앉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대통령께서 나토 동맹국뿐 아니라 아시아 5개국에도 전투함 파견을 요청하셨습니다. 한국은 당연히 포함이고요. 박진택 실장이 서류를 한 장 집어들었습니다. 읽는 건지 흐른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표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옆에 앉은 장성 하나가 입을 열려다 박 실장 쪽을 힐끗 보더니 다시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 반응은 익숙했어요. 충격을 받으면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얼어붙거나. 한국은 후자였습니다. 제 계산대로였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체를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본론이었어요. 파병은 명분입니다. 진짜 의제는 방위비 분담금이에요. 현재 1조 원대인 분담금을 10조 원으로 조정하는 새로운 특별협정안을 가져왔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실무진 둘의 어깨가 동시에 굳었어요. 1조에서 10조, 10배라는 숫자의 무게를 소화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저는 그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거절하시면 내일 당장 캠프 험프리스에서 주한미군 전면 철수를 개시하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핵폭탄이었습니다. 25년간 이 카드를 꺼낸 적은 손에 꼽아요. 꺼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대부분의 나라는 철수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전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일본은 사흘 만에 백기를 들었고 독일은 일주일을 버텼지만 결국 협상 테이블로 돌아왔어요. 저는 왼팔에 롤렉스 시계를 매만지며 한국 측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이 시계는 첫 번째 동맹국 협상을 성사시킨 날 스스로에게 선물한 것이었어요. 이후로 매번 협상장에 찰 때마다 행운을 가져다 주었죠. 오늘도 다르지 않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박진택 실장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사색이 된 얼굴을 볼 줄 알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시간을 달라는 말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25회 동안 봐온 패턴이었으니까요. 박진택은 만년필을 꺼내 들었습니다. 서류철 위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글자가 보였습니다. 철수 검토. 2글자씩 또박또박 적고 있었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당황도 아니었어요. 마치 오늘의 일정표에 회의 시간을 기입하듯 극도로 사무적인 손놀림이었습니다. 실장님, 제 말을 이해하신 겁니까?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한미군이 빠지면 이 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하는지 모를 리 없었어요. 북쪽에는 핵을 쥔 김정은이 있고 서쪽에는 군사력을 키우는 중국이 있습니다. 미군이라는 방패가 사라지는 순간 한국은 벌거벗은 채로 2마리 호랑이 사이에 서는 꼴이 되는 겁니다. 10조 원입니다. 10조. 당장 내놓으십시오. 저는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외교적 포장 따위는 집어치운 겁니다. 스털링 장관이 원한 것도 이것이었어요. 깔끔한 협상이 아니라 공포를 통한 굴복이었습니다. 실무진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반박하려는 게 분명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박진택 실장이 오른손을 조용히 들어 올렸어요. 손바닥 하나로 실무진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올렸을 뿐인데 회의실 전체가 정지했어요. 박진택은 다시 만년필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적던 내용 아래에 한 줄을 더 추가하더군요. 너무 멀어서 무슨 글자인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만 회의실에 울렸어요. 사각, 사각, 사각. 3번의 소리가 끝나자 만년필 뚜껑을 닫았습니다. 딱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이상했습니다. 25년간 이 방식이 통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상대는 반드시 반응을 보였습니다. 격분하든 호소하든 최소한 시간을 달라며 매달리든 한국의 반응은 그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았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남겨두고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봤습니다. 박진택 실장은 여전히 같은 자세로 서류철을 보고 있었어요. 실무진 셋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오며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한국이 무릎을 꿇기까지 길어야 일주일이라는 계산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이건 확신이 아니라 경험이었습니다. 25년치 데이터가 보장하는 결론이었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스털링 장관에게 보낼 보고서의 첫 줄을 머릿속으로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예상대로 충격에 빠져 대응을 못하고 있다. 일주일 내로 서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3월 바람은 아니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본 박진택의 눈빛이 자꾸 머릿속에 남았어요. 분노도 공포도 없던 그 눈. 마치 이미 모든 수순을 끝내놓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쓸데없는 상상이라고 치부했어요. 한국은 볼무입니다. 북한과 중국 사이에 끼인 나라가 미군 없이 버틸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비로 내려오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스털링 장관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승전보의 서막을 알려야 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어요. 이 도시의 시민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국방부 회의실에서 방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그 무지가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으니까요. 한국은 돈을 낼 것이고 미군은 남을 것이고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가 국가안보보좌관이라는 다음 자리를 차지할 겁니다. 완벽한 각본이었습니다. 단 한 군데도 빈틈이 없었어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시내 호텔 스위트룸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스털링 장관의 지시는 명확했어요. 한국이 스스로 무릎을 꿇기 전에 국제 여론부터 짓눌러 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몰아붙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바깥에서 동시에 조여야 합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공포를 심어줘야 하는 겁니다. 25년간 동맹국을 다루며 체득한 공식이었죠. 저는 워싱턴에 대기 중인 펜타곤 공보팀에 암호화 메일을 보냈습니다. 1시간 뒤
서구 주요 매체 6곳에 동시다발적으로 익명 기사가 풀렸어요. 제목들은 하나같이 비슷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해구산 아래에서 무임승차를 해온 나라다. 세계에서 12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도 방위비는 쥐꼬리만큼 내왔다. 동맹의 의무를 방기하는 이기적인 국가. 기사마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라는 익명의 출처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고위 관계자가 바로 저였어요. 기사가 나가자마자 워싱턴이 움직였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 외교부에 비공식 오찬을 제안했어요. 겉으로는 우호적인 만찬이었지만 속내는 뻔했습니다. 외교부를 통해 국방부의 뒤통수를 치려는 우회 작전이었죠. 스털링 장관이 직접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한 겁니다. 결과는 허탈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오찬 일정을 전면 거절했어요. 이유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국방부 소관입니다. 대사가 3번을 더 연락했지만 돌아온 답은 매번 같았어요. 국방부 소관, 국방부 소관, 국방부 소관. 마치 녹음된 메시지를 재생하는 것 같았습니다. 스털링 장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워싱턴 시각 오후 2시 박진택 실장에게 직통 전화를 걸었어요. 장관급 인사가 타국의 실장급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다급했다는 뜻이었죠. 저는 호텔방에서 스피커폰으로 그 통화를 실시간으로 들었습니다. 스털링 장관이 목소리를 깔고 울음장을 놓기 시작했어요. 한미 동맹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양국 관계의 미래를 심각하게 재고해야 할 상황이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안보 질서의 문제다. 장관 특유의 무겁고 위압적인 어조였습니다. 저도 그 목소리 앞에서 등이 뻣뻣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박진택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스털링 장관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30초, 1분, 90초. 일방적인 독백이 계속됐어요. 그리고 딸까 하는 소리와 함께 통화가 끊겼습니다. 박진택 쪽에서 먼저 전화를 끊어버린 겁니다. 미합 중국 국방장관의 전화를 수신 기록만 남기고 끊어버리다니요. 스털링 장관이 워싱턴에서 얼마나 격노했을지는 굳이 상상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저는 오히려 안심했어요. 한국이 감정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전화를 끊는 건 공포에 질린 사람의 전형적인 도피 반응이니까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됐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을 무임승차자로 몰아가고 있었고 외교 라인은 전부 차단당했고 스털링 장관까지 직접 압박을 넣었으니 시간 문제일 뿐이었어요. 그날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호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예고 없는 방문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데이비드 밀러 소장이 서 있었어요. 주한미군 제19지원 사령관이었습니다. 군복 차림이 아니라 점퍼를 걸친 비공식 복장이었어요. 얼굴이 좋지 않았습니다. 평소 밀러는 현장 지휘관 특유의 단단한 표정을 유지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눈 아래에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어요. 밀러가 갈색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겉면에 붉은 글씨로 기밀이라고 찍혀 있었어요. 봉투를 열자 두꺼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표지에 캠프 험프리스 핵심 인프라 종속성 분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휴즈 고문님, 제발 이걸 먼저 읽어주십시오. 밀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보고서를 펼쳤어요. 첫 페이지부터 숫자가 쏟아졌습니다. 캠프 험프리스 건설비 15조 원. 그중 한국 측 부담 비율 92%. 기지 내 초고속 광통신망 설치 및 운용 주체, KT. 스마트 전력 그리드 관리 주체, 한국전력. 정수 및 차수 처리 시스템 통제 주체, 한국기업 컨소시엄. 험프리스의 심장부를 뛰게 하는 전력망과 광 케이블의 마스터 코드는 우리가 아니라 한국한전과 KT가 쥐고 있습니다. 제발 그들을 자극하지 마십시오. 밀러가 보고서의 특정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기지 내부 네트워크 구성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구간이 전체의 80%를 넘었어요. 붉은색은 한국 측 통제 영역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밀러의 얼굴을 정면으로 봤어요. 밀러 소장, 현장에 너무 오래 있으면 시야가 좁아지는 법이오. 저는 일부러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미군 기지의 전기를 끊겠다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순간 한미 동맹은 끝이에요. 북한이 남침하면 누가 막습니까? 한국이 스스로 제 발등을 찍을 리가 없습니다. 밀러의 입술이 꿈틀거렸어요. 뭔가 더 말하려는 기색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걱정은 고맙지만 현장에 갇혀 있으면 겁이 많아지는 법입니다. 큰 그림은 워싱턴에서 봐야 해요.
돌아가서 기지나 단단히 지키십시오. 밀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도로 집어들고 문 쪽으로 향했어요. 문고리를 잡은 채 한번 돌아봤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 결국 고개만 저으며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보고서의 내용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밀러는 유능한 현장 지휘관이었지만 전략적 판단은 제 영역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한국 측에서 비공식 라인으로 뜻밖의 제안이 하나 넘어왔습니다. 방위비 인상폭을 줄이는 대신 미국산 장비를 추가 구매하는 조건부 현물 거래안이었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한국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라고요. 워싱턴에 바로 보고했습니다. 한국이 조건을 내걸기 시작했다. 항복의 전초 단계다. 일주일을 채 넘기지 못할 것이다. 이 판단이 틀렸다는 걸 저는 그로부터 이틀 뒤에 알게 됩니다. 한국의 비공식 제안은 흔들림의 신호가 아니었어요. 미국이 어떤 꼼수를 쓰는지 기록하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저는 그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겁니다. 한국 국방부는 미국 측의 모든 비공식 제안서와 통화 기록을 한 건도 빠짐없이 증거철에 철에 넣고 있었어요. 저의 익명 기사도, 대사의 우회 접촉 시도도, 스털링 장관의 직통 전화 내용까지 전부요. 그 시각 박진택 실장의 집무실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3대가 나란히 켜져 있었어요. 한전과 KT에서 넘어온 데이터였습니다. 캠프 험프리스에 공급 중인 전력망과 통신망의 전체 구조도, 각 노드별 차단, 소요 시간, 차단 후 기지 내 시스템 마비 시뮬레이션 결과 15조 원 규모의 인프라가 멈추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초 단위로 계산된 로그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박진택 실장이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커서가 화면 하단의 버튼 하나 위에 멈췄어요. 미군 지원 인프라 차단 프로세스, 스탠바이. 클릭 한 번이면 활성화되는 상태였습니다. 박진택은 아무 감정 없이 그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대기 상태 전환 완료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그 시각 호텔 방에서 펜타곤에 올릴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공포에 질려 대응 전략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파병 거절의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깨닫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분담금 협상은 우리의 완전한 주도하에 진행 중이다. 보고서의 마지막 줄을 적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저는 커튼을 치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도시가 미국 앞에 무릎을 꿇을 거라고 확신하면서요. 3월 16일 아침 9시였습니다. 호텔 방 테이블 위에서 커피를 마시며 펜타곤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젯밤 올린 보고서에 대한 스털링 장관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한국이 무릎을 꿇기 직전이라는 제 판단에 장관이 얼마나 만족했을지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어요.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호텔 프론트 직원이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서 있었어요. 외교 횡단 경로로 배달된 것이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대한민국 국방부라는 글자와 붉은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저는 봉투를 받아들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이틀을 버텼으면 충분히 체면은 세운 셈이니 이제 조건부 항복 문서를 보내온 거라고 확신했어요. 의자에 깊숙이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어요. 항복 문서는 천천히 읽어야 제맛이니까요. 봉투의 봉인을 뜯고 안에서 서류 3장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줄을 읽었어요. 미합 중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 및 방위비 10배 인상 연계안을 전면 거절한다. 전면 거절. 눈이 그 네 글자에 박혔습니다. 조건부도 아니고 협의 요청도 아니고 전면 거절이었어요. 제가 예상한 단어 중에 이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미합 중국의 공식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다니요. 표정을 관리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눈썹이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없었어요. 두 번째 줄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귀국의 자발적 철수 의사를 존중하여 수용하며 72시간 내전 병력 철수 일정표를 제출할 것을 요망한다. 커피 잔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갈색 액체가 서류 위로 번졌어요. 저는 잔을 세울 생각도 못한 채 같은 문장을 3번 다시 읽었습니다. 철수 의사를 존중하여 수용한다. 이건 우리가 쓴 협박을 뒤집어서 되돌려 보낸 겁니다. 내일 당장 빼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건 저였어요. 한국은 그 으름장을 으름장이 아니라 공식 의사 표명으로 간주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한까지 박았어요. 72시간. 3번째 줄이 남아 있었습니다. 커피에 젖은 서류를 손등으로 닦아내며
마지막 문장을 읽었어요. 기지 반환 절차 개시에 따라 캠프 험프리스에 제공 중인 스마트 인프라, 전력 및 통신망 무상 지원을 즉각 중단한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젯밤 밀러 소장이 들고 왔던 보고서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스쳤어요. 전력망과 광 케이블의 마스터 코드를 한국이 쥐고 있다. 스위치를 내리면 기지가 마비된다. 저는 그 경고를 현장에 갇힌 겁쟁이의 과장이라고 무시했습니다. 세 번째 줄은 그 과장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통보였어요. 서류 전체를 다시 훑었습니다. 위에서 아래까지 한 글자도 빠짐없이요. 외교적 유감 표명이 없었어요. 추후 협의를 희망한다는 여지도 없었습니다. 양국 우호 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같은 의례적 문구 하나 들어있지 않았어요. 철저히 건조한 법적 효력만 지닌 공문이었습니다. 마치 계약 위반에 대한 통지서를 발송하듯 감정이 완벽히 배제된 문서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이었어요. 서류를 쥔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항복 문서가 아니었어요. 역공이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날아온 역공이었어요. 거의 같은 시각 워싱턴에서도 동일한 봉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스털링 장관의 비서가 급히 집무실 문을 두드렸고 장관은 조찬 일정을 취소한 채 서류를 읽었어요. 30초 뒤 제 호텔 방 전화가 울렸습니다. 휴즈, 이게 뭐냐? 스털링 장관의 목소리는 제가 25년간 들어본 것 중 가장 낮고 위험한 톤이었어요. 분노를 넘어선 어떤 것이었습니다. 장관님, 저도 방금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철수를 수용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72시간 내 철수 일정표를 내라는 요구와 함께 인프라 무상 지원 중단을 통보해왔습니다. 그걸 보고라고 하는 거야? 어젯밤 내 보고서에는 한국이 겁에 질려 꼼짝 못하고 있다고 썼잖아. 공포에 질린 나라가 이런 문서를 보내?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젯밤 제가 올린 보고서의 모든 문장이 이 서류 3장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요. 당장 한국 측에 전화해. 이 미친 짓을 즉각 철회시켜. 1시간 안에 결과를 보고해.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심호흡을 했어요. 괜찮다. 아직 수습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건 한국의 허세일 수 있어요. 진짜로 미군을 내보낼 배짱이 있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분명 협상의 일환으로 던진 고도의 블러핑일 겁니다. 박진택 실장의 직통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연결됐어요. 박 실장님, 아서 휴즈입니다. 오늘 아침 보내신 공문에 대해 긴급히 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양측 모두 감정적으로 대응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재논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한 어조를 유지했어요. 어제 회의실에서 서류를 집어던졌던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휴즈 고문님, 박진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회의실에서와 똑같은 체온이 느껴지지 않는 목소리였어요. 공문에 기재된 내용은 절차에 따라 이행될 뿐입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추가 설명도, 여지도, 협상의 문도 없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신호음이 귓속에서 울렸어요.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3번째 줄의 마지막 단어에 시선이 멈췄어요. 즉각 중단. 이 2글자가 갑자기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데드라인을 계산했어요. 공문 발송 시점이 오늘 아침 9시이고 72시간이면 3월 18일이 아니라 그보다 하루 이른 3월 17일이었습니다. 공문을 다시 읽었어요. 발송 기준 시점이 어제 오후 3시로 찍혀 있었습니다. 배달이 오늘 아침에 된 것일 뿐 공문 자체는 어제 이미 발송된 겁니다. 72시간의 기한은 내일 3월 17일 오후 3시에 끝나요.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한국은 어제 제가 회의실에서 서류를 집어던지고 나간 직후에 이미 이 공문을 발송한 겁니다. 제가 호텔로 돌아가 승전보를 작성하고 여론전을 펼치고 스털링 장관에게 한국이 겁에 질렸다고 보고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카운터펀치를 날려놓고 있었어요. 어젯밤 호텔 방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이 떠올랐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던 아름다운 도시. 저는 그 불빛 아래에서 한국이 무릎을 꿇을 날만 세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같은 불빛 아래에서 박진택은 제 목줄에 매듭을 짓고 있었던 겁니다.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커피 얼룩이 번진 첫 번째 줄이 눈에 들어왔어요. 전면 거절. 갈색 얼룩 사이로 그 4글자가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스털링 장관에게 보고해야 했어요. 한국이 블러핑이 아닐 수 있다고, 상황이 제 예측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수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2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라는 다음 자리도, 펜타곤에서의 입지도, 전부요. 저는 다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스털링 장관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머릿속에서 문장을 골랐습니다. 장관님, 한국이 예상보다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건 전형적인 초반 허세입니다. 데드라인이 다가오면 반드시 무너질 겁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수습하겠습니다. 전화가 연결됐어요. 저는 준비한 문장을 또박또박 읊었습니다. 장관의 대답은 짧았어요. 휴즈, 72시간이 아니라 4시간이야. 내일 오후 3시까지 이걸 뒤집지 못하면 내 경력은 끝이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커피에 젖은 서류 3장이 놓여 있었어요. 3줄짜리 문서가 25년짜리 경력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3월 17일 아침, 저는 호텔 로비에서 스털링 장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관의 목소리는 어제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으름장을 놓던 저음이 사라지고 조급함이 묻어나는 빠른 호흡이 수화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휴즈, 전략을 바꿔야 한다. 72시간 데드라인을 절대로 넘기면 안 돼. 어떻게든 그 공문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저는 장관의 말에서 핵심을 즉각 포착했어요. 전략을 바꾼다는 건 지금까지의 전략이 실패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틀 전 제게 100억 달러 청구서를 들이밀라고 호기롭게 지시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 청구서를 없던 일로 만들라고 다급하게 매달리고 있었어요. 워싱턴의 공기가 바뀌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장관님, 한국이 원하는 게 뭐든 들어줘. 철수 발언은 과장이었다고 해. 미국산 장비를 대량으로 넘기는 현물 거래를 제한해. 뭐든 좋으니까 시간만 벌어. 72시간만 넘기면 저 공문은 법적 효력을 잃어. 장관은 그렇게 계산하고 있었어요. 공문에 명시된 기한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한국의 통보는 이행되지 않은 허세로 전락합니다. 그때 다시 테이블을 뒤집으면 된다는 속셈이었죠. 비열했지만 논리는 맞았어요. 문제는 체면이었습니다. 이틀 전 회의실에서 서류를 집어던지며 10조 원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던 사람이 오늘은 철수 발언이 과장이었다며 다시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25년 펜타곤 경력에서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출근 시간이라 도로가 막혔습니다.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이 도시의 시민들은 자신들의 국방부가 미합 중국을 상대로 72시간짜리 시한폭탄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로비에 도착하자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저를 알아봤어요. 이틀 전 예고 없이 회의실 문을 열어젖혔던 미국인이니 기억할 만했죠. 저는 박진택 실장과의 긴급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안내 직원이 어딘가에 전화를 걸더니 30분을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30분. 미 국방부 동아시아 안보 수석 고문을 로비에서 30분이나 세워놓겠다는 겁니다. 이틀 전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대우였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기다렸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45분이 지나서야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틀 전과 같은 회의실이었어요. 문을 열자 박진택 실장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실무진 2명이 배석해 있었어요. 이틀 전의 데자비 같았지만 분위기는 정반대였습니다. 이번에는 서류를 집어던지는 쪽이 아니라 던져진 서류를 주우러 온 쪽이 저였으니까요. 박 실장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여유로운 톤을 만들려고 애썼어요. 목소리가 약간 갈라졌지만 무시했습니다. 양측 모두 초반에 과격한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외교란 원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현실적인 접점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박진택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만년필을 손에 쥔 채 서류철 위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과 똑같은 자세였어요.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발언은 협상 과정에서의 수사적 표현이었습니다. 실제로 철수를 진행할 의사는 없었어요. 그건 박 실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말하면서도 제 입에서 나오는 문장이 얼마나 궁색한지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이틀 전에 내일 당장 평택에서 짐을 빼겠다고 책상을 내리치며 선언한 사람이 그게 수사적 표현이었다고 번복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 실질적인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에서 새 봉투를 꺼냈어요. 미국산 AH-64 아파치 헬기 48대의 할인 판매 제안서였습니다. 한국 육군이 회전익 전력 증강을 검토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워싱턴이 급조한 현물 거래 카드였어요. 물론 48대 중 절반 이상은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굴린 구형이었습니다. 도장 몇 개 찍어서 리퍼비시했다는 딱지를 붙인 것에 불과했죠. 이 장비 도입을 분담금 조정과 연계하면 양측 모두 실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제안서를 탁자 위로 밀었습니다. 박진택 실장의 시선이 잠깐 서류 위를 스쳤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옆에 실무진을 봤습니다. 실무진이 제안서를 집어들었어요. 한 장, 두 장 넘기더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구석에 있는 파쇄기 앞으로 걸어갔어요. 위잉.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제안서가 잘려 나갔습니다. 제 눈앞에서요. 20페이지짜리 서류가 가느다란 종이 조각으로 변하는데 7초가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박 실장님.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모욕이었어요. 미합 중국 정부가 공식 경로로 보낸 제안서를 상대국 실무진이 제 면전에서 파쇄해버리다니요. 박진택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첫 번째로 입을 연 것이었어요.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문서 제4조 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귀측의 기한은 오늘 15시까지입니다. 한마디를 내뱉고 나서 손가락으로 서류철을 2번 두드렸어요. 똑, 똑. 그리고 시선을 벽에 걸린 시계로 돌렸습니다. 분침이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데드라인까지 4시간 남았습니다. 저는 전략을 바꿨어요. 현물 거래가 통하지 않는다면 금액을 깎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조 원은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10년 분할 납부로 하면 연간 1조 원이에요. 현재 분담금 수준과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합리적인 절충안입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처참한지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이틀 전에 당장 10조를 내놓으라며 책상을 내리쳤던 사람이 분할 납부를 제안하며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스털링 장관이 이 모습을 본다면 즉각 경질당할 것이었어요. 박진택은 시계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제 말이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걸 가만히 두고 있었어요. 저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대사는 이미 워싱턴의 지시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비공식 핫라인을 돌려 국방부를 우회하라는 명령이었죠. 대사가 외교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이 됐어요. 대사가 말을 꺼내자마자 한국 외교부 장관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잘랐습니다. 국방부 발송 공문의 절차와 기한에 귀속됩니다. 통화가 끊겼어요. 대사가 제게 다시 전화를 걸어왔을 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외교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미국 대사관이 돌릴 수 있는 모든 라인에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답은 전부 같았다고 했어요. 국방부 공문대로, 국방부 공문대로, 국방부 공문대로. 한국 정부 전체가 하나의 목소리로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박진택 실장이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시계는 12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데드라인까지 2시간 15분. 박 실장님, 기한을 이틀만 연장해 주십시오. 워싱턴과 재협의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거의 애원에 가까운 톤으로 말했어요. 25년 경력에서 이런 목소리를 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박진택이 처음으로 제 눈을 정면으로 봤어요. 감정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경멸도 동정도 없는 행정 처리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눈이었어요. 기한 연장 권한은 공문 발송 주체에게 있으며 연장 사유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입을 열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군복을 입은 헌병 2명이 들어왔어요. 데드라인 전 외부인 출입 통제 구역입니다.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병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설 수밖에 없었어요. 회의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박진택은 이미 다른 서류를 펼쳐놓고 만년필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가 방금까지 앉아있던 의자에는 관심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시 10분. 데드라인까지 1시간 50분.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셔츠 등판이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롤렉스 시계의 유리면에 형광등 불빛이 반사됐어요. 이 시계가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25년의 미신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로비로 내려와 유리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어요. 3월의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건물이 등 뒤에 서 있었어요. 저는 그 건물의 무게를 등으로 느꼈습니다. 이틀 전에는 이 건물이 제가 정복할 영토였어요. 지금은 제가 쫓겨난 성벽이었습니다. 데드라인 2시간 전이었습니다. 저는 국방부 건물 밖에서 쫓겨나온 채 택시도 잡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스털링 장관이었어요. 시간이 없다. 다시 들어가. 장관의 목소리에는 명령이 아니라 공포가 실려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저는 다시 국방부 로비로 걸어 들어갔어요.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긴급 면담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통화를 하더니 3층 회의실로 안내해 주었어요. 아까와 같은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풍경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진택 실장 옆에 처음 보는 인물이 앉아 있었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은퇴 안경을 쓰고 있었고 앞에 두꺼운 바인더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바인더의 두께가 제 손바닥 폭보다 넓었습니다. 표지에 한미안보협정 부속서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박진택이 손짓으로 그 인물을 소개했습니다. 윤기현 법무담당관입니다. 법무담당관. 그 직함을 듣는 순간 목 뒤가 뻣뻣해졌어요. 협상 테이블에 변호사가 나온다는 건 상대가 더 이상 외교적 해결 의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법적 절차로 넘어가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자리에 앉으며 최대한 여유로운 표정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1시간 50분이 남아 있었어요. 시간을 벌면 됩니다. 데드라인만 넘기면 이 공문은 이행되지 않은 빈 종이가 됩니다. 스털링 장관의 전략은 명확했어요. 어떤 수단을 써서든 15시를 넘겨라. 기한 연장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싶습니다. 미합 중국 정부는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일시적 유예에 합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접어놓은 서류를 꺼냈어요. 출발 전 호텔에서 급히 작성한 기한 연장 및 일시 유예 합의서였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서명만 하면 데드라인이 무효화되는 구조로 짜놓았어요. 서명란을 미리 표시해둔 볼펜까지 함께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여기에 서명해 주시면 양측이 냉정하게 재협의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박진택 쪽으로 밀었어요. 박진택은 서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 앉은 윤기현이 조용히 안경을 고쳤으며 바인더의 특정 페이지를 펼쳤어요. 손가락이 정확한 위치에서 멈췄습니다. 수백 번은 읽었을 페이지를 찾아가는 손놀림이었어요. 휴즈 고문님. 윤기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또렷했어요. 박진택의 건조함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차갑다기보다는 정밀했어요. 외과의사가 메스를 잡기 전에 환자에게 시술 과정을 설명하는 어조와 비슷했습니다. 귀측이 이틀 전부터 진행하신 일련의 행위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윤기현이 바인더 옆에 놓인 얇은 서류철을 집어들었어요. 제가 뿌린 익명 기사 6건의 출력물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의 비공식 오찬 제한 기록, 스털링 장관의 직통 전화 수신 로그, 어제 제가 들고 왔던 아파치 헬기 현물 거래, 제안서의 파쇄 전 사본까지 전부 날짜와 시각이 기재되어 있었어요.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방위비 인상 요구, 철수를 수단으로 한 강압, 비인가 경로를 통한 현물 거래 시도. 이 세 가지는 한미안보협정 제3조 성실 이행 의무의 명백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윤기현의 목소리에는 비난의 감정이 전혀 없었어요. 사실을 나열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무감정이 오히려 더 서늘했어요. 잠깐만요.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협정 위반 여부는 양측의 법률 자문단이 공동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현장에서 일방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윤기현이 바인더를 한 페이지 더 넘겼어요. 동작이 느리고 정확했습니다. 물론 양측 공동 검토가 원칙입니다. 문제는 귀측의 행위가 단순한 협정 위반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윤기현이 바인더에서 한 장을 빼내어 탁자 위로 밀었어요. 노란색 형광펜으로 특정 조항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안보협정 부속서 제8조, 특혜 연동 페널티 조항입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작은 활자가 빼곡하게 들어찬 페이지였습니다. 형광펜이 칠해진 부분을 읽었어요. 미합 중국의 일방적 동맹 의무 훼손 및 철수 통보 시 평택 기지에 제공되던 인프라 사용료 50% 감면 특혜는 영구 박탈되며 과거 10년치 할인액이 징벌적 정상가로 즉각 소급 청구된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데 머리가 그 의미를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 더 읽었어요. 세 번째 읽고 나서야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이 캠프 험프리스에 제공해온 전력과 통신 인프라, 15조 원 규모의 시설을
절반 가격으로 지원해왔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미군 입장에서는 엄청난 혜택이었죠. 그 50% 할인이 영구히 사라지는 것만으로도 치명적인데 과거 10년치를 정상가로 소급 청구한다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숫자가 돌아갔어요. 매년 수천억 원의 할인액이 10년이면 수조 원이 됩니다. 그 금액이 한꺼번에 청구서로 날아오는 겁니다. 이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내뱉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턱에 힘을 주었습니다. 부속서 조항은 본 협정의 하위 규범이며 양측 비준 없이는 독자적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법대를 나온 적 없는 제가 급조한 반박이었어요. 논리가 허술하다는 걸 말하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윤기현의 표정에 미세한 변화도 없었어요. 마치 이 반박이 나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바인더에서 또 한 장을 빼내 밀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공증기록 사본이었어요. 오른쪽 하단에 서명이 2개 있었습니다. 한국 측 서명 옆에 미국 측 서명이 나란히 찍혀 있었어요. 서명한 사람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등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4년 전 제 전임자가 직접 서명한 문서였어요. 펜타곤 수석 고문의 직인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본 조항은 양측 수석급 대표가 국제사법재판소 공증하에 서명한 구속력 있는 부속 합의입니다. 비준 절차는 서명 시점에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윤기현이 공증 기록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제 전임자가 이 독소 조항에 서명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미국이 한국에서 자발적으로 철수할 일이 영원히 없을 거라고 확신했을 테니까요. 절대 발동되지 않을 조항이라면 서명해줘도 상관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 판단이 4년 뒤인 오늘 수조 원짜리 시한폭탄으로 돌아온 겁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밀러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가락이 버튼을 누르는 동안에도 떨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밀러 소장, 지금 즉시 험프리스 네트워크를 한국 통제망으로부터 독립시키시오. 기지 내부 시스템을 우리 자체 서버로 전환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수화기 너머로 밀러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어요. 고문님, 불가능합니다. 밀러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1시간 전부터 메인 서버를 물리적으로 락 걸어버렸습니다. 하드웨어 수준의 잠금이에요. 소프트웨어로 우회할 수가 없습니다. 서버실 자체에 접근이 차단됐어요. 1시간 전, 제가 로비에서 30분을 기다리고 회의실에서 기한 연장을 구걸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각에 한국의 기술자들은 이미 험프리스의 심장부에 자물쇠를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시간을 벌려고 발버둥 치는 동안 한국은 시간을 벌 필요조차 없었어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놓았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윤기현을 봤습니다. 윤기현은 벽에 시계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오후 2시 45분. 데드라인까지 15분이었습니다. 윤기현이 시계에서 시선을 내려 제 눈을 봤어요. 비인가 현물 거래로 시간을 지연시키셨습니까? 목소리에 비난이 없었습니다. 확인하는 어조였어요. 사실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위해 한 번 더 명시하는 절차적 발화였습니다. 안타깝지만 규정에 따라 15시 경과시 전력과 통신망 지원은 예외 없이 자동 차단됩니다. 윤기현이 바인더를 닫았습니다. 딱 하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이틀 전 박진택이 만년필 뚜껑을 닫았을 때와 같은 종류의 소리였습니다. 무언가가 영구적으로 종결되는 소리였어요. 저는 의자에 앉은 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있었어요. 입술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2사람, 박진택과 윤기현은 이미 다음 서류를 펼치고 있었어요. 저라는 존재가 이 방에서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사실이 어떤 모욕보다 분명하게 전해졌습니다. 시계의 분침이 움직였어요. 오후 2시 50분. 10분 남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서울의 하늘이 보였어요. 회색 구름 사이로 햇빛 한 줄기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어요. 오후 2시 53분. 7분. 스털링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데드라인을 넘기지 못했다고, 한국이 진짜라고, 험프리스가 위험하다고 보고해야 했어요. 수화기를 들었지만 번호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이 전화를 거는 순간 25년이 끝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후 2시 59분이었습니다. 저는 국방부 건물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았어요. 호텔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데드라인까지 1분. 택시 뒷좌석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봤어요.
숫자가 15시 00분으로 바뀌는 순간을 저는 서울 시내 도로 한복판에서 맞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택시 라디오에서 오후 뉴스가 흘러나왔고 창밖으로는 버스가 지나갔고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울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어요. 저는 혹시 한국이 결국 실행에 옮기지 못한 건 아닌가 하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데드라인을 선언하는 것과 실제로 스위치를 내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결정이니까요. 아무리 담대한 나라라도 미합 중국 군사기지의 전력을 차단하는 건 선전포고에 준하는 행위입니다. 그 버튼을 실제로 누를 배짱이 있는 인간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호텔에 도착해 방 문을 열었어요. 노트북을 펼쳐 험프리스 기지 내부망 상태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로그인 화면이 떴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접속 거부. 다시 입력했어요. 접속 거부. 세 번째 시도에서 화면에 뜬 문구가 달라졌습니다. 네트워크 연결 없음.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노트북을 닫고 휴대폰으로 펜타곤 내부 보안망에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동일한 결과였어요. 군사 암호화 통신 앱을 열었습니다. 서버 응답 없음. 미 국방부 동아시아 안보 수석 고문인 저의 모든 보안 통신 경로가 동시에 차단되어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일반 전화로 밀러 소장에게 연락했어요. 연결음이 12번 울리고 나서야 밀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기대가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 단박에 알았어요. 고문님. 밀러의 목소리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숨이 끊어질 듯 헐떡이고 있었어요. 배경에서 사이렌 소리와 군화 소리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15시 정각에 전부 꺼졌습니다. 전부요. 밀러가 말을 이었어요. 한전 통제실에서 스마트 그리드 메인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동시에 KT가 프리미엄 광통신망을 차단했어요. 기지 전체가 죽었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밀러에게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했어요. 명령이라기보다는 간청에 가까운 어조였습니다. 밀러가 전한 상황은 이랬습니다. 15시 정각, 험프리스 기지 지휘통제실. CP탱고에서 수석 인프라 엔지니어 윌리엄 헤이즈가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카운트다운이 끝나는 순간, 작전 통제실 모니터 100여 대가 동시에 검은 화면으로 바뀌었습니다. NOS이라는 흰 글자만 떠 있었어요. 헤이즈가 즉각 비상 재부팅을 시도했지만 시스템 자체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측 메인 서버가 물리적으로 전원이 차단된 상태에서는 재부팅할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위성은요? 펜타곤 군사 위성으로 통제권을 회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급하게 물었어요. 미군은 전 세계 어디서든 본토 위성을 통해 통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지상 케이블을 끊어도 하늘에 떠 있는 위성까지 건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밀러의 대답이 제 마지막 희망을 부쉈습니다. 시도했습니다. 헤이즈 엔지니어가 위성 연동을 3차례 시도했어요. 전부 튕겨 나갔습니다. 험프리스의 위성 통신 게이트웨이도 한국 측 광 케이블 허브를 경유하는 구조였어요. 광 케이블이 물리적으로 절단된 상태에서는 위성 신호를 수신할 안테나, 제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물리적 광 케이블 컷오프. 이 6글자가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를 끊어버린 겁니다.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라면 복구할 수 있어요. 코드를 고치고, 백업을 돌리고, 우회 경로를 찾으면 됩니다. 물리적 절단은 다릅니다. 케이블을 뽑아버리면 아무리 뛰어난 엔지니어라도 그 케이블을 다시 꽂지 않는 한 방법이 없어요. 한국은 가장 원시적이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비상발전기는 가동했습니까? 연료 밸브 제어 코드가 한국 기술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기술자들이 14시 30분에 전원 기지를 떠났어요. 발전기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14시 30분이면 데드라인 30분 전이었어요. 제가 회의실에서 윤기현의 바인더를 마주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각에 한국 기술자들은 이미 현장을 정리하고 기지 밖으로 걸어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게 미리 계획된 수순이었어요. 화장실도 안 됩니다. 밀러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낮아졌어요. 상하수도 시스템이 스마트 그리드에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전력이 끊기니까 하수 펌프가 멈췄어요. 막사 화장실에서 오물이 역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명이 밀집해 있는 기지에서 위생 시스템이 마비된 겁니다. 15조 원짜리 최첨단 군사 요새에서 변기물이 내려가지 않는다. 이 문장이 머릿속에 박혔어요. 세계 최강 미합 중국의 해외 최대 군사기지가 스위치 하나에
똥물도 처리 못하는 거대한 감옥으로 전락한 겁니다. 25년간 미국의 군사력이 세계 어디서든 자족적으로 작동한다고 믿어온 제 확신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헤이즈 엔지니어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CP-10고에서 낡은 비상 위성 전화를 찾아냈습니다. 기지 전체에서 유일하게 작동하는 통신 장비가 그것뿐이에요. 지금 고문님께 직접 보고하겠다고 대기 중입니다. 저는 밀러에게 헤이즈를 연결시키라고 했어요. 30초쯤 뒤에 잡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휴즈 고문님, 윌리엄 헤이즈 수석 엔지니어입니다. 헤이즈의 목소리는 땀범벅이 된 사람 특유의 갈라진 톤이었어요. 배경에서 비상등의 깜빡이는 소리와 병사들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CP-10고 현재 상황을 보고합니다. 작전 통제실 모니터 전원 사망, 암호화 통신 전원 사망, 보안 네트워크 전원 사망, 비상 전력 개통 접근 불가. 현재 기지 내 유일한 통신 수단은 제가 들고 있는 이 비상 위성 전화 한 대뿐입니다. 헤이즈가 숨을 몰아쉬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서버실 물리적 락을 걸어버리고 철수했습니다. 우린 지금 펜타곤의 암호화 무전 한 통 칠 수 없는 완전 고립 상태입니다.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풀렸어요. 완전 고립. 미합중국 군사기지가 미합중국 본토와 단절됐습니다. 전 세계 모든 분쟁 지역에 실시간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펜타곤의 군사 네트워크에서 캠프 험프리스라는 노드가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15.7제곱킬로미터의 거대한 기지가 지구상에서 증발한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헤이즈, 복구 가능성은 있습니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고문님, 마스터 코드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서버실 물리적 잠금을 해제할 열쇠도 전력 그리드를 재가동할 제어 코드도 전부 한국 측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25년간 미 국방부에서 근무하면서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에는 언제나 대안이 있었어요. 플랜 B가 있고 플랜 C가 있고 그것도 안 되면 압도적인 물리력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든 미국은 길을 만들 수 있었어요. 캠프 험프리스는 예외였습니다. 아니, 한국이 예외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호텔 방 천장에 흰 페인트 칠이 유난히 깨끗했어요. 이틀 전, 이 방에서 커튼을 치며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봤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내일이면 무릎을 꿇을 거라고 확신하며 웃었던 그 밤. 웃음이 지금 제 목구멍에 걸려 있었어요. 스털링 장관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험프리스가 완전히 마비됐다고. 한국이 진짜로 스위치를 내렸다고. 기지, 수만 명의 장병이 전기도 물도 통신도 없이 고립됐다고 말해야 했어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스털링 장관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롤렉스 시계의 초침이 돌아갔어요. 15시 47분. 데드라인이 지난 지 47분이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합중국의 동아시아 최대 군사 거점이 47분째. 심장이 멈춘 상태로 어둠 속에 가라앉아 있었어요.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장관의 목소리가 들리기 전에 저는 이미 이 보고가 25년짜리 경력의 마지막 보고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스털링 장관에게 험프리스 셧다운을 보고한 뒤 저는 호텔 방에서 이틀을 꼼짝 않고 버텼습니다. 장관은 보고를 받자마자 전화를 끊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질책도, 지시도, 욕설도 없었어요. 그 침묵이 어떤 고함보다 무서웠습니다. 3월 18일 아침, 사태가 외부로 터졌어요. 험프리스 기지 블랙아웃 소식이 주요 외신 통신사에 실시간으로 타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흘렸는지는 모릅니다. 기지 내부 병사가 개인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일 수도 있고 한국 언론이 독자적으로 포착한 것일 수도 있어요. 경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세계가 알게 됐다는 사실이었어요. 호텔 방 TV를 켰습니다. CNN이 속보 자막을 내보내고 있었어요. 미군 해외 최대 기지 전면 정전, 수만 명 장병 고립. 화면에 캠프 험프리스의 항공사진이 떴습니다. 어둠에 잠긴 기지의 위성 촬영 이미지였어요. 이틀 전까지 불빛으로 반짝이던 15.7제곱킬로미터의 요새가 검은 구멍처럼 보였습니다. 그 옆으로 서울의 야경이 평소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대비가 잔인했습니다. BBC, 로이터, AFP가 연이어 보도를 쏟아냈어요. 헤드라인마다 공통된 단어가 들어 있었습니다. 마비, 고립, 무능. 펜타곤이 25년간 쌓아온 동맹 관리의 권위가
글자 몇 개로 증발하는 광경을 저는 침대에 앉아 지켜봤어요. 전 세계 언론이 떠들기 시작하니까 미국이 감추고 싶었던 진실이 연쇄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험프리스의 인프라가 100% 한국 의존이었다는 사실, 건설비 15조 원 중 92%를 한국이 부담했다는 사실, 전력과 통신과 상하수도의 제어권이 전부 한국 기업에 있었다는 사실, 25년간 펜타곤이 의회와 국민에게 감춰온 치부가 전 세계 뉴스 데스크 위에 날 것으로 펼쳐졌어요. 그날 오후 첫 번째 연쇄 반응이 터졌습니다. 유럽이었어요. 바르샤바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군비청장 마렉 카민스키가 단상에 섰어요. 화면 속 카민스키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군인 출신 특유의 고든 자세로 마이크 앞에 서더니 준비한 성명서를 읽지 않았어요.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봤습니다. 미국산 패트리어트 방공망 도입안을 전면 백지화한다는 선언이었어요. 2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폴란드가 3년간 준비해온 국방 현대화의 핵심 사업이 한 문장으로 취소된 겁니다. 카민스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미국산 무기 도입을 위해 폴란드 의회가 제정한 특별법까지 긴급 폐기 절차에 들어갔다고 발표했습니다. 법률을 바꿔가면서까지 미국 무기를 사려던 나라가 법률을 바꿔가면서 미국 무기를 거부하겠다는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카민스키가 펜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와의 K방산 긴급 도입 계약서에 서명하는 장면이 생중계됐어요.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탄약 패키지, 향후 5년치 생산 물량을 선입금 일시불로 확보하는 파격 조건이었습니다. 카민스키가 서명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미국이 되도 않는 갑질로 100억 달러 장난을 치는 사이 우리가 한국의 첨단 방산 라인 향후 5년치를 통째로 낚아챘습니다. TV 화면 속 카민스키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승리자의 미소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삽질하는 동안 폴란드는 어부지리로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 생산 라인을 독점해버린 겁니다. 저는 리모컨을 쥔 채 화면을 멍하니 봤어요. 폴란드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카민스키의 회견이 끝나기도 전에 연쇄 도미노가 시작됐어요. 루마니아 국방부가 미국산 장갑차 도입 계약의 재검토를 선언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국방부의 K9 자주포 직도입 문의를 공식 접수했어요. 2시간 뒤에는 체코와 노르웨이가 나란히 미국의 FMS 통제를 벗어나 한국과의 독자 방산 채널을 개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충격이 왔어요. 영국과 프랑스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미국에게 강요받던 바로 그 두 나라가 미국을 완전히 배제한 채 한국과 유럽, 독자 해군 연합을 선언한 겁니다. 호르무즈에 보낼 함대를 한국 해군과 공동으로 편성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미국이 껴들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 변동이 아니었어요. 전후 80년간 미국이 쥐고 있던 글로벌 군수 시장의 지배 구조가 송두리째 뒤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힘은 군사력 자체가 아니라 그 군사력을 바탕으로 동맹국의 무기를 팔고 안보를 인질로 잡는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이 그 시스템의 균열을 만들었고 전 세계가 그 틈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스티븐 클라크라는 이름이 제 세계를 한 번 더 뒤흔들었어요. 워싱턴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리포트의 수석 특파원이었습니다. 클라크가 쓴 특종 기사의 제목이 소셜 미디어를 도배했어요. 멈춰버린 15조 원짜리 미군 기지와 증발한 27조 달러. 진정한 동북아의 주인은 누구인가? 기사를 읽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추는 문장이 있었어요. 펜타곤의 늙은 관료들은 호기를 부리며 한국을 버리려 했지만 정작 버림받은 것은 한국의 인프라 수혈 없이는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미군 자신들이었다. 클라크가 쓴 이 한 문장이 72시간 동안 벌어진 모든 일의 본질을 관통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을 지켜준 것이 아니라 한국에 기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뉴욕 증시가 개장했습니다. 미국 방산 대기업 5곳의 주가가 동시에 곤두박질 쳤어요.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노스럽 그루먼. 유럽 동맹국들의 잇따른 계약 취소 소식에 월스트리트가 패닉에 빠진 겁니다. 개장 30분 만에 방산 섹터 시가총액이 수백억 달러 증발했어요. 펜타곤의 든든한 뒷배였던 방산 CEO들이 스털링 장관에게 거친 항해 전화를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스털링 장관의 집무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나중에 전해 들었어요. 장관이 책상 위의 서류와 컵을 전부 쓸어버렸다고 합니다. 비서관이 급히 들어갔을 때 바닥에 도자기 파편이 흩어져 있었다고 했어요.
장관은 창문을 등지고 서서 벽을 보고 있었답니다. 저는 호텔 방에서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어요. 카민스키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폴란드와 미국은 나토 동맹국입니다. 동맹의 의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국산 무기 계약을 철회하라고 윽박지를 생각이었어요.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카민스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예상외로 차분했습니다. 휴즈 고문님이시군요. 무슨 용건이십니까? 카민스키 청장, 오늘 발표하신 계약건에 대해 재고를 요청합니다. 폴란드와 미국은 나토 핵심 동맹국이며 양국의 방산 협력은 유럽 안보의 근간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카민스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웃음이었어요. 그 웃음이 어떤 욕보다 모욕적이었습니다. 휴즈 고문님, 우리는 3년간 패트리어트 납기를 기다렸습니다. 3번 연기됐어요. 3번째 연기 사유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호르무즈 파병 물량 우선 배정이었습니다. 귀국이 동맹국의 방패를 중동에 갖다 버리는 동안 우리 동부 국경은 벌거벗고 있었어요. 카민스키의 목소리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우린 더 이상 호구가 아닙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나흘 전에도 같은 풍경을 봤습니다. 그때는 정복할 도시의 불빛이었어요. 지금은 제 경력의 잔해를 비추는 조명이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펜타곤 상황판 데이터가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 점유율 변동 그래프의 미국 영역이 붉은색으로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 빈자리를 파란색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파란색은 한국이었어요. 수백억 달러의 무기 계약서와 동아시아의 안보 주도권이 72시간 만에 미국의 소나귀에서 증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72시간의 시작점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아서 휴즈. 25년짜리 펜타곤 경력이 단 3줄짜리 한국 공문에 짓밟혀 가루가 되고 있었습니다. TV 화면에 새로운 속보가 떴어요. 백악관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발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목이 날아갈 겁니다. 스털링 장관인지 저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그건 아직 몰랐어요. 3월 26일 워싱턴 DC의 새벽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지 나흘째였어요. 펜타곤 출입증은 이미 반납한 상태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자택 대기 명령이었지만 사실상 격리나 다름없어요. 동료들의 전화는 오지 않았고 25년간 쌓아온 인맥의 문자는 끊겼습니다. 워싱턴이라는 도시는 권력을 잃은 인간에게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등을 돌려요. 새벽 5시에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게시물이었어요. 화면을 켜고 글을 읽었습니다. 토마스 스털링은 무능하고 나약한 국방장관이었다. 한국 사태는 전적으로 그의 판단 실패다. 즉각 경질한다. 네 줄이었어요. 대통령이 현직 국방장관을 새벽 SNS 한 방으로 잘라버린 겁니다. 의회 통보도 공식 절차도 없었어요. 25년간 펜타곤에서 일하면서 장관급 경질을 여러 번 받지만 이렇게 허무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30분 뒤 스털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새벽에 짐을 싸고 있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어요. 분노도 원망도 아닌 모든 것이 끝난 사람 특유의 공허한 톤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만 빼면요. 휴즈,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둔다. 오늘 상원 청문회에서 내가 뭘 증언하든 이건 전부 내 놈의 현장 오판 때문이다. 내가 시킨 건 협상이지 전쟁이 아니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비열한 꼬리 자르기였어요. 이틀 전까지 100억 달러를 들이밀라고 직접 지시한 사람이 이제 와서 자기는 협상을 시켰을 뿐이라고 발을 빼는 겁니다. 대통령은 장관을 자르고 장관은 저를 자르고 책임은 아래로만 흐르는 겁니다. 워싱턴의 가장 오래된 전통이었어요. 9시에 상원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외교관계위원회 청문회장 입구에 기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동아시아 패권 상실 및 경제 타격 진상 규명 긴급 청문회. 입구 위에 걸린 현수막의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패권 상실. 이 단어가 미합 중국 상원 건물에 걸린 건 제가 기억하는 한 처음이었습니다. 청문회장 안으로 들어섰어요. 반원형 좌석에 상원 의원 1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은 만석이었어요. 뒷줄에 기자석이 있었고 카메라 렌즈 수십 개가 단상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생중계라는 빨간 불이 켜져 있었어요. CNN,
MSNBC, 폭스뉴스, 로이터, BBC까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증인석에 앉기 전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어요. 랜드 연구소 경제분석팀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 뜬 첫 번째 슬라이드의 제목이 청문회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한국 동맹 이탈 시 미합 중국 잠재적 손실 추정액. 분석가가 숫자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방산 수출 계약 손실, 동북아 주둔 비용 증가, 반도체 공급망 재편 비용, 유럽 동맹국 이탈에 따른 나토 체계 재구축 비용. 항목 하나하나가 수천억 달러 단위였어요. 마지막 슬라이드에 총액이 떴습니다. 27조 달러. 청문회장이 술렁였어요. 의원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27조 달러. 미합 중국 연간 GDP의 전부에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동맹 하나를 잃는 대가가 나라 전체의 1년치 생산량과 같다는 뜻이었어요. 다음 증인, 아서 휴즈 전 동아시아 안보 수석 고문. 위원장의 호명이 떨어졌습니다. 전이라는 글자가 귀를 찔렀어요. 이미 전직이었습니다. 25년짜리 경력이 한 글자로 과거형이 된 겁니다. 증인석까지 걸어가는 15걸음이 평생에서 가장 길었어요. 의자를 당기고 앉았습니다. 마이크가 눈앞에 있었어요. 카메라 렌즈가 붉은 빛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는 변명 서류를 넣어왔어요. 스털링 장관의 명령 기록, 백악관, 국가안보의 의사록 발췌본, 제가 매번 현장 상황을 보고했음을 증명하는 이메일 로그. 모든 책임을 윗선에 돌리기 위한 방패였습니다. 25년간 펜타곤에서 배운 생존술의 정수였어요. 위원장이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휴즈 고문, 당신은 한국이 일주일 안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한국의 치명적 약점을 쥐고 있다고 확신했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참히 당했습니까? 질문이 마이크를 통해 청문회장에 울렸어요. 저는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변명 서류의 모서리가 손끝에 닿았어요. 이걸 꺼내서 읽으면 됩니다. 스털링 장관이 직접 지시한 것이고 백악관이 승인한 전략이었고 저는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워싱턴의 모든 관료가 위기 때 쓰는 검증된 대본이었어요. 손가락이 서류를 잡았습니다. 꺼내려는 순간 눈앞의 대형 스크린에 27조 달러라는 숫자가 아직 떠 있는 게 보였어요. 그 숫자 아래로 험프리스 기지의 위성 사진이 겹쳐졌습니다. 어둠에 잠긴 기지, 전기가 끊기고 물이 멈추고 통신이 죽은 15.7제곱킬로미터의 검은 구멍. 박진택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만년필로 서류에 뭔가를 적던 그 건조한 손놀림. 윤기현이 바인더를 닫던 딱 소리. 밀러 소장이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내밀며 제발이라고 했던 목소리. 헤이즈 엔지니어가 비상위성전화로 비명을 지르던 갈라진 톤. 서류에서 손을 뗐습니다. 변명 서류를 꺼내지 않았어요. 안주머니에서 빈손을 꺼내 마이크 위에 올렸습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의원들이 제 입을 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렌즈의 붉은 불빛이 깜빡거렸어요. 의원님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청문회장에 퍼졌어요. 준비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25년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백악관과 펜타곤의 거짓을 보고해왔습니다. 청문회장이 웅성거렸어요.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20대 시절 저는 평택에서 통신장교로 근무했습니다. 그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캠프 험프리스의 전력, 통신, 상하수도, 모든 핵심 인프라가 한국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 기지는 한국의 기술과 자본이 없으면 하루도 돌아가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말을 이었어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한국은 영원한 을이라는 윗선이 듣고 싶어하는 보고서만 올렸어요. 한국이 우리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고, 철수 카드만 꺼내면 무조건 굴복한다고 25년간 같은 거짓말을 반복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라는 다음 자리를 위해서요.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변명 서류가 아니었어요. 그 아래에 넣어둔 다른 서류였습니다. 25년간 제가 작성한 내부 은폐 자료의 사본이었어요. 한국 인프라 종속 현황이라는 제목이 붙은 한 번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기밀 문서였습니다. 서류를 위원장에게 제출했어요. 위원장이 첫 페이지를 펼쳐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옆에 의원에게 넘기자 그 의원도 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이 자료에는 지난 20년간 미군이 한국의 자본과 기술에 어떻게 의존해왔는지가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숨겼고
그 위에 거짓 보고서를 쌓아 올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속으로 터졌어요. 청문회장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위원장이 의사봉을 3번 내리쳤어요. 마지막 문장을 말해야 했습니다. 25년의 마침표가 될 문장이었어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지켜준 것이 아닙니다. 마이크를 통해 제 목소리가 울렸어요. 우리가 그들의 기술과 자본에 완벽하게 기생하고 있었습니다. 청문회장이 완전히 고요해졌어요. 의원 14명, 방청객 수백 명, 기자 수십 명.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고백이 공기 중에 떠 있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이크 위에 올려놓은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왼팔에 롤렉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5년 전 첫 협상 성공을 자축하며 스스로에게 선물한 시계. 이 시계를 찰 때마다 행운이 온다고 믿었어요. 무게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25년이 오만이 응축된 쇳덩어리처럼 손목을 짓눌렀어요. 청문회장을 나서며 복도의 창문 너머로 워싱턴의 하늘을 봤습니다. 3월의 햇빛이 대리석 바닥에 비치고 있었어요. 열흘 전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던 날도 이런 날씨였습니다. 승전보를 쓰러 간다며 서류 가방을 흔들었던 그 아침. 서류 가방 안에 최우통 천문은 지금 이 건물 어딘가에서 증거물로 분류되고 있을 겁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기자들이 달려왔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펜타곤 건물이 멀어져 갔어요. 25년간 출근했던 그 건물이 백미러 속에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손목에 롤렉스를 풀었어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봤습니다. 시계바늘이 여전히 똑딱거리고 있었어요.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양복 주머니 안에 넣었어요. 다시는 차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원한 말동무, 감동을 더하다 였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